저는 네덜란드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얼마 전 정년 퇴임을 하게 된 루카스 브렌더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일찍 퇴임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 딸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즐기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늙기 전에 어느 정도 성과를 일구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 딸은 이미 성인이 되어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딸을 아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의 딸이 딱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내도 물론 딸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동네에서도 저를 딸바보라고 부를 만큼 저에게 있어서 딸은 특별한 존재였죠.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딸이 평범한 네덜란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 그것 말고는 이 나이에 저에게 큰 바람은 없었죠. 그런 저에게 얼마 전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대학 생활을 1년 남겨둔 방학 시즌이었죠. 느닷없이 딸은 집으로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라고는 집으로 데려온 적이 없던 딸이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었더니 글쎄 여자가 아닌 남자더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 있지. 다 큰 성인이고 성별이 남자더라도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만 생각했죠. 게다가 데려온 친구를 보니 제가 보기에는 남자로서의 매력이 부족해 보이는 동양 남자였거든요. 딸은 그 친구를 한국인으로 소개했고 저와 아내, 그리고 딸과 딸의 한국인 친구는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화목한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는 어느덧 초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마무리가 되었죠. 한국인이라는 그 친구는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친구였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오래 살아보지 못했지만 네덜란드의 문화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절대 그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집으로 돌아간 뒤 딸이 저와 아내에게 말했죠. 방금 그 친구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고 우린 조만간 사귈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할 생각이고요. 아직 한 번만 보셔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린가.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게다가 단순히 남자친구라는 것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겠다니. 그 친구에게는 서로 합의가 된 내용인 거야. 순간적으로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는 저였고 놀란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 사귀거나 정식 애인이 된 것은 아닌 듯하여 딸이 저 아이를 짝사랑하는 사이인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사귀니 결혼이니 하는 것이 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었죠. 그제야 한시름 놓고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고. 그런 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하지만 딸은 아직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 친구도 이성으로 자신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나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대학생 아이들이 사귈 수는 있다고 치지만 벌써 결혼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생각했던 딸아이의 미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이런 상황이 몹시 불쾌했죠. 저는 그냥 딸아이가 평범한 네덜란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길 바랐습니다. 우리 동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했고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에 딸도 우리처럼 살길 바랐죠. 더구나 딸이 좋아하는 그 친구는 한국인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국가였기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긴장감과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을의 치안이 불안정하고 국민들의 정서나 감정들도 예민하고 불친절하고 뭐 그럴 것이라 짐작했으니까요. 한국을 좋지 않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휴전 국가라고 하면 그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딸과 한국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상 발전되지 않길 바랐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기도 했죠. 딱히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아내와 합심해서 딸을 설득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이러한 제 생각을 아내와 공유했고 아내도 저와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협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귀가를 하면 진지하게 설득을 해보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내와 저의 의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말았죠. 딸이 귀가를 하여 우리는 평소처럼 식사를 했는데 식사 중 딸아이의 선제 공격에 우리는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나 사귀기로 했어. 아빠 엄마도 축하해 줄 거지. 어제 집에 왔던 한국인 친구 말이야. 내가 고백했거든. 아차. 한 발 늦었나? 딸은 이미 얼굴을 붉히며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니 둘의 관계가 이미 연인으로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포기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망설이는 아내를 한번 바라보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딸에게 진심을 담아 진지하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딸, 이 아빠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렴. 네가 사귀기로 했다는 그 한국인 친구 말이야. 아주 영리하고 똑똑해 보이더구나. 그런데 있잖아. 아빠는 네가 조금 더 평범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네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사귀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결혼만큼은 네덜란드 남자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집안도 늘 그래왔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 그러니 너도 우리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한국은 우리와 문화도 정서도 많이 다르단다. 저는 최대한 진중한 표정으로 딸에게 우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딸의 반응에 저는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게 진짜 내 딸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딸은 잠깐의 뜸을 들이더니 저와 아내를 향해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했나 싶을 정도로 조곤조곤 할 말을 잘하더라고요. 자신은 지금 사귀는 한국인 남자친구와 즉흥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다. 잠깐 스쳐가는 사이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결혼까지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좋아해온 사람이다.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들이었는데 우리보다 더 침착하게 말하는 딸을 보자 이건 진짜로 진심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반대 의견을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았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딸이 감지했는지 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아빠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불안정한 국가가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 네덜란드는 매우 시골스러운 느낌을 줄 만큼 발전된 도시이고 아름다운 자연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한국 이야기를 하는데 딸의 모습이 얼마나 명랑해지는지 참 이상한 기분이더군요. 어쩌면 진짜로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가? 라는 의구심마저 생길 정도로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딸은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사귀던 한국인 친구와 결혼했고 한국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정된 일이었죠. 처음에는 결혼은 하더라도 그냥 이곳에서 지내면 안 되겠느냐고 달래도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은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한국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한동안 저는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세계 정세 뉴스를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기 시작했고 혹시나 북한인이 대한민국인이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저는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그 뉴스 속보에 귀를 기울여 집중해야 했죠.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자 이대로는 도저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어요. 삶의 질이 급속도로 저하되기 시작했고 이런 상태의 생활은 불행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차라리 딸과 사위를 설득해서 다시 네덜란드로 데려올까? 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던가요?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온 듯했죠. 때마침 오랜만에 한국에서 이서방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방의 말에 따르면 저를 많이 걱정하는 눈치였죠. 아무래도 제가 좀 지나치게 한국에 있는 딸과 사위를 걱정한다고 느낀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서방은 나와 아내를 정중하게 한국으로 초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옳거니.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 입으로 방문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서방이 직접 초대해주니 마음이 한결 편했죠. 하지만 저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명 연애를 할 때처럼 줄다리기 했던 겁니다. 단번에 오케이 사인을 해버리면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이니까 초대해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보이기는 싫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서방에게 생각을 좀 해본다고 이야기했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동시에 다급하게 아내를 찾기 시작했죠. 이봐, 마누라. 당장 한국 갈 준비해. 짐 싸라고 짐. 한국에 도착한 저와 아내는 매우 놀랐고 그 감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그러했죠. 뭐지? 뉴스에서는 맨날 미사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만 줄곧 해대더니 이게 어딜 봐서 휴전국이야. 미국도 다 저리 가라겠구만. 이게 진짜 한국이 맞아? 저는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모든 시설은 노후는커녕 빛이 날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었고 공항에는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었죠. 제 아내도 한국은 처음이기에 저와 비슷하게 매우 놀랐을 것으로 생각되어 바라보았더니 아니 이 여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심장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저 만족스러운 미소만 짓고 놀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진짜로 놀랐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의 반가운 마중을 받은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러 갔죠. 그리고 저는 미쳐서 날뛰는 저의 혓바닥 때문에 한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역시나 딸에게 들은 대로 한국의 음식들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이었죠. 한국에 오자마자 먹은 것이 소갈비구이라는 음식이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아직도 소갈비구이가 제 입안에서 난리발광을 하는 기분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침이 고일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는 소갈비구이 식당에서 미친 듯한 식사를 마쳤고 티타임을 가졌죠. 그런데 제가 들고 있던 종이 커피잔에 든 커피가 절반도 채 사라지지 않았는데 사위가 뜬금없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소화를 시킬 겸 드라이브나 가자고 말이죠. 멋진 곳으로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봐, 나는 아직 커피도 다 마시지 않았다고. 솔직히 한국의 불안한 치안에 대해서는 이미 눈 녹듯 의심이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내가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결국 딸과 사위에게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은 드라이브가 끝나고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꺼내버리면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사위와 딸이 이끄는 대로 알 수 없는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차는 멈췄고 잠시 후 저는 목적지의 정체를 알아채고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곳은 바로 북한과 맞닿아 있다는 파주 DMZ 구역이었습니다. 그것을 안 순간부터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고 주변을 둘러보며 동태를 예의주시했죠. 그리고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곳으로 우릴 데려왔느냐고. 돌아온 대답은 가관이었죠. 저와 아내에게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알려주려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가 이제 조금 친해졌나 싶으니까 벌써 나랑 말장난을 하자는 건가? 제일 위험한 곳에서 안전함을 알려주겠다니. 그러한 생각에 살짝 기분이 언짢아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아까부터 무언가 심상치 않은 느낌의 정체를 눈치채버리고 말았습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감을 표출하던 제가 느낀 그 이질적인 느낌을 말이죠. 이곳에는 무슨 일인지 한국인들보다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의 표정은 아주 해맑았고 즐거운 관광지에 관광하러 온 사람들 그 자체였죠. 어안이 벙벙해진 저에게 사위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아버님처럼 외국에서 한국으로 관광을 온 사람들인데 표정을 보시라. 저 중에서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었죠. 과연 사위의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사위는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저에게 말을 이어나갔죠. 이곳 파주 DMZ는 우리 한국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평화통일의 미래를 희망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동서냉전의 생생한 현장인 제3땅굴과 북한의 현재 모습을 볼 수 있는 최북단 전망대인 도라전망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도라산역, 민통선 안통일에 한 발짝 다가선 곳인 통일촌 마을, 통일의 열망을 담은 희망의 공간 임진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아버님께서 한국이 휴전국이라는 이유로 우리의 안전을 걱정하신다고 들었는데 조금이나마 그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직접 경험하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잘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우리 지켜봐 주세요.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당연히 주기적으로 아버님, 어머님 뵈러 네덜란드도 가야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예정에 없던 여행을 이어나갔고 다시 네덜란드로 복귀했습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는 사위와 딸에게 네덜란드로 돌아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꺼내지 않은 것이 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제 눈으로 한국의 실체를 목격했기에 더 이상 한국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제 고집만 피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간혹 뉴스에 나오는 것들에만 매몰된 제 주변 지인들이 한국에서 사는 제 딸의 안부를 걱정하며 묻고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죠. 정신 좀 차려 이 친구야. 시간 내서 한국에 한번 직접 가보라고. 자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되면 올 때 소갈비나 먹어보고 내 것도 좀 가져와. 맛이 아주 일품이거든.